막스버슨의 치료법에 의하면 하루 거의 7-8잔 이상의 녹수를 먹도록 이야기하는데, 녹즙만 드시는 거의 70% 이상 녹즙만 드시고, 거의 단백질 또 복합 탄수화물, 지방, 탄단지는 또 잘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저체중, 체지방도 너무 없는 상태까지 그렇게까지 녹즙을 드신 분들은 지나친 녹즙, 지나친 채소, 요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네, 오늘은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 모시고 암이 사라지는 식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에서 암 환자분들 또 이제 만성 질환자분들의 건강한 식사법 그리고 생활 습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암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유전자, 그래서 선천적으로 내가 부모로부터 혹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그 암의 유전자를 받아서 암이 발병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암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유전적으로 운명적인 질병일까요?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비롯되는 질병일까요? 이것의 정체성을 명확히 아는 것이 암 치료를 그리고 암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겠죠. 저는 병원 관리 없는 대사혁명이라는 책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암은 유전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전일 경우에는 희망이 없죠. 또 가족의 어떤 건강한 몸 상태가 아닌 가족의 탓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게 돼요. 상당히 이 치료의 방향과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약간 운명적으로 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암이 대사질환이라는 것은 암세포의 대사 상태가 정상세포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토마스 세이프리드라는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책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근래에 나온 연구 결과가 아니고 이미 1930년대에 마르 그 효과라는 것을 통해서도 암은 특이한 대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밝혀냈죠. 또 암 유전 질환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약 100여 년 동안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했잖아요. 또 유전자 지도를 다 밝혀냈어요. 그러면 암 유전자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유전자 지도를 다 밝혀냈지만 암 환자들은 더 늘고 오히려 희귀암이 더 늘어나고 있죠. 저는 암은 대사질환이고 명확한 원인은 일단 내외부적으로 쌓여가는 독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또 많은 만성질환을 포함한 그 원인이 되겠죠. 많은 만성질환도 이 독소를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을 유전질환이라고 하는 경우보다 대사질환이라고 이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예방 가능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치료를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결정짓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물과 공기와 햇빛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모든 생명체의 필수 요건이기도 하고요. 이런 물, 공기, 햇빛에 관련된 것, 그리고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스트레스의 문제, 그리고 어떤 나를 해롭게 하는 약물이나 어떤 중독성 물질들, 이런 것들의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는 늘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또 수면 습관도 있고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또 환경적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내 몸이 해독을 잘할 수도 있고 해독을 못하고 독소가 쌓여가는 몸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독소가 몸에 축적이 될 때 우리 몸은 신호를 자꾸 보냅니다. 사실 비만도 독소 중독이 원인이다라고 보기도 하죠. 이런 신호들, 비만, 만성 피로, 또 다양한 우리 몸에 불편하고 통증이 생기는 것들, 체력이 몸이 가뿐하고 개운하고 체력이 좋은 상태가 아닌 그 외에 모든 몸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된 요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신호를 보내는 거고, 이런 신호들을 잘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한다라면 저는 크게 암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제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생겨난 이런 혹들, 또 암, 이런 것들은 신진대사의 결과물이고 결국 신진대사를 바르게 회복하면 다시 몸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확인은 사실 많은 암을 경험한 분들 통해서도 암이 사라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예전보다 몸이 더 건강해졌어요, 이런 분들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사를 좋게 하면 암은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 자료와
많은 분들을 통해서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독소라는 건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는 외부적인 독소, 내부적인 독소가 될 수 있죠. 외부적인 독소는 제가 아까 물, 공기, 햇빛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물도 자연의 깨끗한 물을 마시기 참 어렵죠. 물도 오염이 됐을 수 있고 또 공기 오염도 얼마나 심해요. 폐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산소 외에 여러 미세한 이제 오염된 공기들, 중금속까지도 우리는 폐를 통해서 마시고 있기도 합니다. 또 햇빛 많이 못 보죠. 거의 뭐 실내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햇빛을 쬐지 못하고 햇빛에 대한 좋은 그런 효과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물, 공기, 햇빛이 다 오염된 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이제 독소가 외부적인 독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걸 넘어섰죠. 자연의 그런 음식뿐만이 아니고 여러 화학 가공한 물질들 그리고 식품들을 또 같이 또 섭취하게 됩니다. 화학 가공한 그런 제품들은 우리가 아침부터 사용하는 샴푸나 뭐 린스 트리트먼트 그리고 여성분들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에도 화학 성분이 다 들어있죠. 또 옷을 세탁할 때도 화학 물질로 세제를 쓰게 되죠. 주방용품도 마찬가지고 주로 우리가 모든 생활하는 곳에 화학 물질이 늘 있고 또 어떤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약을 또 드시게 되잖아요. 약물도 역시 한 면은 약성이지만 한 면은 또 독성을 또 가지고 있죠. 약물도 또 하나의 독성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 일단 음식이죠. 가공식품, 포장된 음식, 또 요리된 이제 조리가 너무 많이 돼서 영양소가 파괴된 음식들, 이제 이런 것들도 그대로 우리 몸이 자연히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첨가물과 함께 또 영양소가 파괴된 형태로 먹게 되니까 음식을 통해서도 독소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또 강조하는 게 같은 음식이라도 소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식사법의 문제에서도 또 독소가 또 생기기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가장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법이 잘못된 경우 음식의 배합이 잘못된 경우에는 또 과식할 때만 일어나는데 소화불량이 되잖아요. 가스가 차고 트림이 나오고 방귀가 나오고 너무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먹어서 잘못된 식사법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이 된 상태. 소화불량을 사실 가볍게 보잖아요. 그냥 뭐 오늘 소화가 잘 안 되네 이 정도로 보는데 저는 소화불량은 독이다. 독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소화가 가장 잘 많이 안 된 상태로 나타나는 게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지나치게 먹어서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이 이제 요산이 될 수가 있죠. 운동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프로테인 이제 파우더나 보충제들을 좀 과하게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산이 쌓여서 통풍 같은 그런 통증을 또 유발합니다. 바로 이 요산이 우리 몸에서 소화, 대사, 산물로 만들어진 독소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치매의 원인이 또 비정상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몸에서 단백질의 대사 과정 중에 잘못 만들어진 대사 산물 찌꺼기거든요. 외부에서 넣은 게 아니라 내 몸의 소화 과정 중에 대사 과정 중에 생겨난 거죠. 당독소라 그래서 요즘 당 관리 굉장히 잘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당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초과된 당분과 결합된 단백질, 초과된 당분으로 인해서 변성된 어떤 지방 찌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더 문제가 되죠. 이것들은 특징이 바로 내가 음식을 섭취해서 잘못 섭취한 식사법으로 인해서 내 몸속에서 만들어진 내부적인 독소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가공식품을 잘 안 드시려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특히 뭐 50대, 60대 어르신들은 거의 뭐 가공식품 잘 안 드시잖아요. 라면, 뭐 빵, 과자 이런 거 잘 안 드시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식사법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으로 인한 이 대사 독소들이 생길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독소, 외부 독소와 내부 독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둘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최소로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저는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독소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독소들을 완전히 피해서 독소가 없는 세상에 살면 좋겠지만 뭐 물도 말씀하셨고 뭐 빛을 못 보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주로 일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면은 사실 이제 완전하게 피한다는 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독이 중요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완전한 건강법은 사실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최선의 건강법을 추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가장 와닿는 한두 가지만 실천을 해도 예전과 우리 몸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의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를 또 촬영하면서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식사 후에 10분 걷기만 해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또 말씀드리거든요. 특히 이제 식곤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식후 10분 걷기 또는 식사하는 중에 음식의 순서만 좀 바꾸기. 근데 음식 순서 바꾸는 거는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드실 때 밥을 먼저 드시는 것보다 먼저 좀 신선한 채소가 있으면 채소 먼저, 그다음에 두부나 단백질을 먼저, 그다음에 쌀밥 드시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식사 후에 좋은 해독 습관 중에 하나가 나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뭐 차콜 캡슐, 숟가루 같은 것을 활용한다거나 또 이제 검게 태운 현미, 이 누룽지 물을 마신다는 거나 이런 거는 이 차콜 캡슐에 들어있는 그 탄소 입자로 인해서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물 섭취 하나 하는 것만 바꿔도 차콜 캡슐 안 먹던 거 하나만 먹는 것만 바꿔도 유해한 그런 첨가물들을 흡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몸은 확연하게 염증이 심하거나 첨가물의 위험성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삼시세끼를 모두 건강식으로 하세요. 운동을 하루 1시간씩 매일 하세요. 매일 햇빛 보면서 걷는 것을 1시간씩 하세요. 이렇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의 습관 하나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상의 습관 하나를 작은 것부터 바꾸다 보면 몸의 혈당 변화도 느끼고 때로는 다이어트 변화도 느끼고 '소화가 잘 되네.' 이런 것도 느끼고 '피로감이 줄었네.' 뭐 이런 것도 느끼면서 '건강을 더 관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욕이 또 생깁니다. 그 선순환이 되는 거죠. 하나 좋은 걸 경험하면 '이거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여기 뭐 통증도 사라질까? 소화불량이 좀 완전하게 좀 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작은 것들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또 더 큰 좋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건강법,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까지. 네, 누구에게나 완벽한 건강법은 사실 누구도 실천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또 제가 정말 완벽하게 실천하는 분을 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식이며 운동이며 정말 이 스케줄 시간마다 막 30분 단위로 막 1시간 단위로 짜서 완벽하게 실천하는 분을 봤는데 그분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 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건강법을 또 너무 과하게 완벽하게 실천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돼 있는 거예요. 또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내가 뭐 걷기를 3시간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짜는 걸 보면서 오히려 보는 제가 굉장히 안쓰럽고 약간 숨 막히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실천을 해도 또 암이 재발되는 분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건강법은 오히려 좀 이 과한 교감신경 항진을 불러와서 오히려 또 해로움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독 습관을 갖는 것, 또 그러니까 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뭐 하루 5 분이라도 갖는 거, 이런 뭐 작은 습관, 아침에 뭐 사과 하나를 드시는 거, 나쁜 음식 먹으면 꼭 해독하기, 이런 것들, 과식하고 나면 다음날 좀 위장을 쉬게 해주기, 좀 너무 다양한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이 실천의 영역을 좀 더 넓혀가자, 최선의 건강법을 하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 완벽하게 이제 사시는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박증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독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뇌독소 중에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한 것을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신적인 독소 더 오히려 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정말 완벽하게 채식만 했다. 운동도 뭐 1시간씩 했다. 그랬는데 또 암이 생긴 분이 계세요. 뭐 여기저기 암이 다양하게 뭐 3-4 개의 암이 이렇게 전이 돼서 또 생긴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웃질 않으십니다. 표정이 굳어 있으시고
굉장히 딱딱한 얼굴로 '난 완벽하게 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걱정과 불안 좀 두려움들이 많이 계신 상태였어요. 웃음이라는 것이 주는 우리 몸의 변화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부교감신경 항진입니다. 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야만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몸의 면역계가 잘 질서를 잡아요. 완벽하게 음식만 다 지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면 저는 그것은 좋은 건강법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 독소, 마음에 쌓여있는 독소, 내가 좀 너무 긴장을 심하게 한다든지 완벽주의가 굉장히 강하다든지 또 어떤 쌓여있는 그런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억울함들, 갈등, 뭐 미움, 원한, 그런 배신감, 이런 나쁜 감정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또 과한 교감신경 항진과 또 면역력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독소가 결국에는 이제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암이 된다는 그 말이 이제 아마 암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은 너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또 암과 좀 내가 아직 거리가 머신 분들은 '아 나는 내가 뭐 그런 독서라고 했던 뭐 가공식품들 뭐 업무상에 받는 스트레스 받았는데 뭐 나는 괜찮다. 뭐 암도 아직 없고 뭐 그렇게 건강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아직.'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더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결국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쓰며 사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해독 연구소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관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충분히 이해는 되죠. 아직 젊고 크게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강 관리를 하지 않는 경향은 누구나 있습니다. 사실 건강 관리하려면 좀 귀찮죠. 먹을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운동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바쁜 분들에게 건강 관리가 조금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점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실제 우리 주변에 거의 뭐 5명 중에 1명은 암 환자를 만나기가 너무 쉽잖아요. 암 환자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잘 식사도 못하고 체력이 바닥을 치고 또 체중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좀 심각하게 몸이 바뀌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은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건강은 무지에서부터 병이 온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 몸에 대한 너무나 소홀한 관심과 또 지나친 무지, 너무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써도 집에 뭐 노트북, 컴퓨터 한 대를 써도 어느 정도 매뉴얼을 보고 필요한 기능들을 숙지하고 사용을 하는데 우리 몸에 대해서 그런 핸드폰이나 가전제품도 못하게 너무 무지한 거죠. 그래서 심각해지는 상태에서는 병을 이미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서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낼 때 작게 소화불량에서부터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문제,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 만성 피로, 이렇게 좀 작은 증상들이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낼 때 이걸 알아차리고 좀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면 큰 병까지 안 가거든요. 굳이 사서 큰 병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내 몸을 사랑하는 것도 또 내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좀 알고 관리하는 것, 정말 조금의 노력만 해도 건강서 한 뭐 5권 정도만 읽어도 우리가 평생 영어 공부하고 주식, 부동산 공부하는 데에 대한 투자도 하는데 내 건강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책 5권 정도만 읽어도 큰 병은 저는 다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뭔지 좀 진정한 본질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죠. 아프고 고통을 겪으면서 오래 사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삶이겠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누구나 원하는 삶일 텐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바로 건강 관리다. 그래서 좀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쪼금의 그런 그 노력을 해서 저는 뭐 영어 공부, 주식, 부동산, 경제 공부하는 것에 아주 뭐 10분의 1의 노력, 100분의 1의 노력 쪼금만 기울이셔도 내 몸의 건강을 건강한 상태에서 잘 유지할 수 있다. 좀 쪼금 자기 몸을 사랑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신호라는 게 참, 이게 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공감이 가는 게, 신호를 받아도 이 삶의 틀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알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철도 위를 달리는 그 지하철의 마음이랄까? 아니, 앞으로 가도 어차피 그 노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게 너무 현대인들이 가진 약간 좀 문제가 아닐까. 약간 이게 내가 이게 뭐 직장 가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알고 있고 또 뭐 튀긴 음식 뭐 이런 거 뭐 먹으면은 뭐 건강에 나쁜 거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들, 또
내가 회사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또 그 나를 괴롭힌 상사만 보더라도 내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몸이 막 긴장되고 이러지만 당장 그렇다고 몸에 신호가 왔네? 회사 그만둬야지? 이럴 수는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게 계속 시간을 흘러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신호를 알고서 대응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옳은 말씀이시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걸 또 실천하기란 또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모든 일들의 변화에는 사실 동기가 중요하긴 해요. 저한테 이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20년 이상 이제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인데 자기 사무실에 그 천정에 바로 에어컨이 이제 달려 있어서 냉난방기가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는 이 공기를 직접 쐬는 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 그때 뭔가 좀 '공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어? 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암을 또 겪게 되신 거예요. 그 암을 경험한 후에 추적을 해 보니까 '아 그 공기가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근데 좀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겠다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뒤에 자신은 이제 사무 공간은 직장은 그만두지 않고 이제 공간 배치를 다르게 하고 환기 시설을 인제 새롭게 인제 구성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원인이라는 거를 좀만 알았더라면 자꾸 재채기를 했다 그래요. 자꾸 재채기를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해야 되고 바쁘고 건강 관리에 시간 투자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거를 경험하신 뒤에는 인제 변화를 가져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경험 그리고 가족의 경험이 사실 이제 동기가 확실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예민하고 너무 정신력이 좀 강하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건강 관리를 좀 빨리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정신력이 정말 강한 분들 정말 내 몸 다 갈아서 일하시고 회사를 위해서 목숨 거시고 승진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고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제 과로로 인한 이제 몸에 여러 질병들이 오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오히려 조금 예민한 경우에는 미리 '내가 이 직장에 인생을 걸어야 되나? 회사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나?' 이런 마음 없거든요. 일단 내 행복이 좀 더 먼저고 내 몸의 건강이 좀 더 먼저다 보니까 이런 신호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긴 합니다. "조금 아파서 관리해라. 조금만 아파도 관리하는." 이런 정도로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사시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네. 아까처럼 몸 상태가 다른데 재채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지? 소화가 왜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안 되지? 너무 피로가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이게 막 오랜 동안 누적될 때, 몇 개월 지속될 때, 이럴 때만 바꿔도 2-3 개월 지속될 때 이런 순간에만 바꿔도 우리 몸은 다시 또 굉장히 가역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비과학적인 몸이 아니에요. 굉장히 재생력, 자생력이 높습니다. 근데 그럴 때 좀 동기가 있어야만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동기를 비교적 좀 빠르게 가지신다라면 큰 병에 대한 고통으로부터 좀 빨리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좀 자기 몸 사랑해 주시고 조금 더 일을 하는 이유도 내가 행복하기 위한 거니까 일에 내 몸을 갈아 넣지 마시고 행복을 위한 어떤 적정한 그런 중용의 철학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독소와 암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암의 발생과 또 암의 뭔가 진행 그리고 암의 재발 이 세 단계 중에서 어디에 가장 치명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독소는 일단 암의 진행의 시작이 된다고 봐요. 제가 인제 최근에 계속 한의원과 협진을 하면서 기혈순환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영역에서는 일단 식이요법과 여러 생활 습관적인 부분을 이제 터치를 해 드리는데 지금 몸 전체는 혈액순환 그리고 에너지 순환, 기혈순환에서 기라는 말이 또 있죠. 또 림프순환 이런 순환의 흐름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영역은 저의 이제 상담의 영역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또 학회에서 강의도 듣고 "기혈순환이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순환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은 환자들에게 상담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느끼면서 한의원과 협진을 하면서 환자들을 인제 같이 환자를 이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바로 인제 이 한의원의 인제 원장님으로부터 "에너지가 차단돼 있다."
에너지 불락이라는 용어도 쓰시면서 침 진단도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장기가 약한지를 바로 이제 알아차리시는데 어떤 부분에 에너지가 차단돼 있다라는 것이 그 부분에 암과 거의 연관성이 높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한의학적으로 우리 경락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뭐 간의 경락, 뭐 신장의 경락, 뭐 위장 경락 해서 온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르는데 그 진단과 침으로 그 경락의 진단과 암이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간암 환자, 간 경락이 막혀 있고 신장암 환자, 신장 경락이 막혀 있고 뭐 위암 환자, 위장 경락이 막혀 있고 또 방광암 환자, 방광 경락이 막혀 있는 이것과 많이 일치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의 시작은 제가 이제 독소가 몸에 생기면 이게 염증을 만들고 염증을 만들면서 그 조직에는 산소 공급이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암이다. 위장 쪽에 경락이 막히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이것은 이 경락의 흐름이 막혔다라는 결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암의 발생의 시작에 있어서 일단 독소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염증이 생기지 않고 또 이 염증이 암이 되지 않는 경로를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후에라도 그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노력, 또 이제 기혈 순환이 되는 혈액 순환과 림프 순환이 잘 되는 노력들을 하시면 또 상당히 많이 세포들이 다시 재생이 되기 때문에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세포 기능 검사를 통해서 세포 전체 점수, 뭐 미토콘드리아 점수로 또 이번에 또 실제 컨디션과 함께 비교해서 보는데 점수가 높으면 컨디션이 올라가요. 근데 뭐 항암하시고 음식 못 드시고 뭐 힘든 상태로 오시면 이 점수가 또 낮게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은 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99%의 정상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1%, 뭐 2~4%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암 세포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관점을 좀 바꿔드렸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는 연습부터 몸부터 생활 습관부터 그렇게 하시고 몸 전체 순환이 잘 되게 산소 공급이 잘 되게 환경을 만든다라면 암이 발생되고 진행된 후에도 몸은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독소 제거는 정말 생활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암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 만약에 독소가 이제 쌓이기 시작했다. 그럼 일단 일어나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독소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죠. 네, 독소가 있다는 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생각할 때 큰 덤프 트럭들이 막 중간중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트럭들이 또 그 차선을 막고 있다. 그러면은 차들이 계속 원활하게 못 가겠죠. 산소를 실은 적혈구들이 제대로 된 이 혈액순환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중금속 오염. 제가 중금속 이제 검사를 해보면 수은 중독은 거의 옵션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이제 알루미늄 중독도 많이 있으신 편이고 또 납 중독도 간혹 가다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우라늄 중독이 있는 분들도 가끔 계셨고요. 중금속도 대부분 우리 몸에 이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금속의 수치가 높을수록 이 중금속이 이제 적혈구에도 달라붙어서 적혈을 손상시키고 또 지방도 트랜스 지방의 양도 더 많이 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또 방해합니다. 당연히 혈액순환이 차단되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암은 저산소 환경에서 생기니까 이 산소 공급이 차단된 이 독소, 오염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이 특징 때문에 이제 암이 더 생기시는 환경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가 바로 이 독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암세포의 개념 자체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예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딱 보면 일단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돼서 정상적인 대사를 하지 못하고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이제 파악을 검사를 해보면 정상 수치에서 정상이 600이다. 한 500점, 450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일상생활을 하는데 300점, 250점 이렇게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일단 체력 자체가 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항암치를 오래 받고 오신 분들은 200점대, 300점대 이렇게 많이 낮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독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또 많이 파괴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 정제당을 많이 먹었을 때도 그렇고
또 나쁜 공기를 마실 때 중금속 오염이나 나쁜 대기 오염으로부터도 미토콘드리아는 손상될 수 있고요.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포에 문제가 되시는 여러 요인들이 다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소가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는 차원에서도 암의 원인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독소는 또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예요. 네, 염증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해서 제거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몸에 생명 반응이 필요합니다. 근데 항상 제가 문제는 내부적으로 생긴 미세한 독소들, 소화 찌꺼기도 될 수도 있고요. 첨가물이 될 수도 있고요. 화학 성분들, 화장품이나 약물로부터 생긴 여러 축적된 독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얘네들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하는 과정이 또 염증이거든요. 근데 제거할 게 한번 사라지고 끝나면 좋은데 계속 있는 거죠. 계속 만성 염증들이 누적이 됩니다. 염증이 계속 생기다 보면 그곳에는 충분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고 혹은 이 염증들은 또 혹이 되기 쉬워지고 혹이 또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소로 인한 혈액순환 방해,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 그리고 만성 염증 유발, 이런 차원에서 독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 몸은 충분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요. 일단 정상 세포도 산소를 제거하는 순간 산소가 없는 세포로 변신을 하는 특징을 보였고 이게 암세포로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여러 요인들, 이런 것들이 다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고 또 가장 크게 이것을 독소가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중금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금속을 이제 들으니까 이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수은은 이제 우리가 그 수산물, 해산물 생선 같은 것 때문에 뭐 많이 체내에 누적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알루미늄이나 납 같은 거는 어디서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수은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치과 치료 중에 아말감 충전재를 옛날엔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아말감의 원료 중에도 수은이 들어있고요. 또 바다 생선 중에 좀 몸집이 큰 애들, 연어, 참치 이런 애들로부터도 수은이 많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해산물에 좀 많은 원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는 알루미늄 조리 기구, 우리가 라면 같은 거 끓여 먹는 그 양은 냄비 있잖아요. 그런 재질이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알루미늄을 또 코팅이 전체적으로는 스테인레스인데 위를 알루미늄으로 코팅을 한 제품들도 있어요. 알루미늄 조리 기구, 또 알루미늄 호일, 이것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산제나 여러 약물, 화장품, 심지어 이제 우유에도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자 같은 거 보면 안쪽이 과자를 튀겨서 바로 포장을 하잖아요. 이 포장 재질 안쪽이 이렇게 은색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죠. 이게 포장한 기름, 튀긴 거에 아직 뜨거운 상태가 포장재에 닿았을 때, 이럴 때도 그 성분들이 녹여서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분은 제가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인테리어 여러 건축 자재를 많이 다루잖아요. 이 건축 자재들로 인해서도 알루미늄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루 종일 하시면서 배기가스를 많이 맡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의 경우 납의 성분이 높게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병원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이제 우라늄 성분이 좀 많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런 중금속들이 독소의 한 요인이고 이런 것들이 추적돼서 결국엔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진짜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도 진짜 암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네요, 이게. 지하에서 건축 일을 하셨던 분들, 공사를 하셨던 분들, 또 이제 성면을 많이 이렇게 또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그리고 직업 중에 또 옛날에 광부들, 그런 광부들의 경우 진폐증에 많이 걸리기도 했었고, 당연히 이 건강과 직업의 환경은 당연히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환경학과가 있잖아요. 그 환경과 건강의 상태를 계속 이제 같이 연관지어서 연구하는 또 학문이 있기도 하니까요. 직업의 종류 그리고 환경, 이거는 암과 사실은 많이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가 그런 뭔가 관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부각을 안 시키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사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어떤 특정 직업이 암에 많이
암이 걸린다라고 발표할 경우 그 부분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한 학교 급식 조리사들의 경우 그 조리 매연 연기를 맡으면서 조리하신 분들의 다수가 폐암에 걸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산재로 인정받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인정을 못 받은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회사에서 어떤 과로사로 쓰러진 경우 사실 회사에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과 직업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병과 연결시킨다는 것이 이 산업의 구조상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100%다 걸리면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이걸 하지 말자."라는 얘기할 텐데, 또 이걸 하면서도 또 걸리는 분이 있고 걸리지 않는 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정말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냐 아니면 개인의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도 불분명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100% 걸렸다 하면은 규명이 너무 쉬워지죠. 그런데 개인차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90세 어르신께서는 평생 담배를 피시고 평생 술도 드시고 우리가 술, 담배 하면은 장수와 무관한 걸로 보는데 그렇게 평생 술, 담배를 하시면서 제가 그분이 잘 지켰다고 느껴지는 건강의 어떤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소식이었어요. 굉장히 과식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담배로 인한 폐암에 걸리시지 않으신 거죠. 아무래도 부모님께 받은 폐 건강이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질병의 유전자는 암 유전자는 없을지라도 장기의 건강 상태는 유전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심장이 약한 집안이 있고 뭐 폐가 약한 집안이 있고 뭐 간이 약한 집안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닮듯이 각 장기의 건강 상태는 닮습니다. 근데 약하다고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죠. 근데 약한 상태의 분이 예를 들어 폐암에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매연을 많이 맞는 환경에서 일한다, 뭐 이런 분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죠. 하지만 강한 폐를 유전으로 받은 분의 경우 그런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약한 장기를 좀 파악하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내 몸을 그래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근데 저의 경우도 폐가 유전적으로 강하진 않기 때문에 공기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 또 공기를 좀 최대한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가공식품 중 하나가 이제 라면이 있잖아요. 봉지라면. 이런 것들이 정말 가공식품이니까 또 첨가물도 많으니까, 또 그 면을 튀긴 사실 그 기름도 이제 팜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너무나 안 좋은 식품이라서 "라면을 먹지 말아라." 이제 하면은,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성탕면만 먹고 막 장수하신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아니, 라면만 먹고 사는 사람은 뭐 90 몇 세까지 사는데 오히려 이제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은 더 빨리 죽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뭐 설득이 안 되거나 서로 이제 말이 안 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정한 어떤 사례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뭔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참 그 건강에 대한 기존 갖고 있는 그 신념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좀 재미있는 게 옛날에 뭐 라면만 먹고 달리기 했었던 운동선수도 있었잖아요. 정말 개인차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하나의 사례가 부각이 되면 그거를 인제 합리화하고 믿고 싶어지는 대중의 심리가 있는 거죠. 사실 너무 재밌잖아요. '나 평생 라면만 먹었는데 예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주 특별한 사례죠. 그분은 정말 특별히 더 건강했을 것 같아요. 간도 건강하고 췌장도 건강하고 해도 정말 잘하고 특별히 건강했던 분인데, 그 하나의 사례를 일반화하고 대중화하는 것이 맞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은 콜라를 마셔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콜라가 분명히 뭐 일부 사람들에게는 해로움을 끼친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중의 어떤 심리라는 게 특별한 사례, 재미있는 사례를 약간 나의 합리화하는 우리들의 어떤 건강의 그런 습관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뭐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에 좋더라 나쁘다라는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특정한 정말 특별한 그 사례들에 나를 적용해서 일반화시키면은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요즘은 어떤 연구 결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인제 번역서로 출간했던 블루존에서도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사실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요. 여기는 음식만은 아니고요.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적이나 태도, 어떤 공동체 유대감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자료들과 여러 인제 패턴들을 보니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런 공통점들을 살펴봤을 때 특정 몇 명이 잘 버텼다라는 거 빼고 가공식품의 주로 해로움들, 어떤 음식이 좀 더 사람에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 사람들이 약간 편향적으로 바뀌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고기가 좋다더라, 뭐 채소가 좋다더라, 이게 편향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좀 받아들이기가 요즘 이제 미디어 때문에 그렇게 좀 바뀐 것도 사실인데 최대한 그래도 좀 내가 납득이 될 만한 그리고 내가 적용했을 때 내 몸이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 검증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니고 또 뭐 논문에 예를 들어서 또 너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논문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작동이 되는 때도 있다는 것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내 몸이 정말 가뿐하고 체력이 넘치고 수면에도 문제 없고 행복감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으로서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특히 뭐 이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특정 어떤 거를 먹었더니 나았다라는 얘기가 돌면은 그걸 먹어야겠다는 생각 그것만 또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특정 땡땡 무슨 버섯이 좋았더라. 땡땡 무엇이 좋았더라.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하나의 음식이. 그리고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너무 고가의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소화력이 너무 약해서 그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한 특정 음식들을 예를 들면 뭐 효소가 좀 풍부한 그런 식사들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위한 이제 비용은 좀 쓸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뭐 암이 다 낫는 어떤 특정한 비싼 건강식품? 암이 다 낫는다? 그런 것들은 저는 정말 있을까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대체적으로 어떤 효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고 그분의 인제 소화 상태, 체력 상태에 맞게 특정 뭐 건강 기능식품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하나의 음식이 다 좋다. 이거는 너무 일반화된 그런 논리인 거죠. 사실 사람의 몸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장내 미생물도 다르고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상태도 달라요. 염증 상태도 다 달라요. 또 심리 상태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실 때마다 상담을 하는데 사실 식사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달라져요. 저도 이 식이와 영양요법을 같이 쓰고 해동법도 쓰고 있고 또 자율신경 쪽에 여러 가지 또 같이 상담하고 있는데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대화를 오래 하다 보면 그분의 상태에 맞는 가장 최적의 그런 방법들을 가이드로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좋다? 예 그것보다는 대체로 어떤 좋은 항산화 성분, 대체로 좋은 어떤 식사의 원리, 대체로 좋은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은 우리가 뭐 어떤 특정 음식이 뭐 암을 사라지게 한다든지 암의 특효를 보인다는 그런 음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암 환자들이 결국에 먹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암에 좋다고 하는 뭐 채소나 과일이나 그런 자연의 식품들을 조화롭게 먹는 게 가장 좋은 식사법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자연의 음식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의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분의 소화 상태에 따라서는 생채소, 생과일, 뭐 생 그런 즙들이 또
불편함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장내미생물의 균형 또 소화 효소의 부재 상태에서 점막이 너무 손상된 상태에서는 생의 성분들이 또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발효 음식 같은 것들, 효소가 풍부한 한번 이렇게 좀 효소 처리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좋은 음식, 제가 이제 대체로 좋다라는 것은 크게 뭐 부작용이 없는 음식들이 있긴 있어요. 뭐 과일 종류에서도 당분이 좀 높은 게 있고 또 당분이 적은 게 있잖아요. 대체로 좋은 음식 뭐 블루베리 같은 거, 베리류 음식들은 많이 이제 권하는 편이고 또 발효 음식, 뭐 슴슴하게 만든 백김치나 동치미 같은 거, 사우크라우트 같은 거, 그것들은 많이 대체로 많이 권합니다. 또 영양소 중에서도 식이영양요법을 할 때도 염증을 좀 빠르게 잘 줄이는 것 중에 성분이 뭐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뭐 미토콘드리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여러 이제 성분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좋은 것들을 섭취하면 뭐 대체로 좀 좋은 효과가 납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똑같이 좋은 효과가 나고 좋은 결과가 나고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변수가 너무 크거든요. 화장실에 잘 가는지 못 가는지부터 해서 수면의 질, 그리고 평상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웃고 이런 분들을 보니까 한 달마다 백혈구 수치가 막 2배로 늘어난 분이 또 계시거든요. 다른 거는 변화 없이. 근데 계속 불안하고 계속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계속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네, 이렇게 또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 먹었을 때 그 결과는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들이 워낙 많이 작용하니까 이게 너무 단답식 청편일률적인 방식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암 환자에게 좋다고 하는 그 자연의 식품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은 뭐 밥을 먹을 때도 현미냐 백미냐를 했을 때 다 현미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거의 100이면 100 현미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제 뭐 내가 뭐 위 점막의 손상이 심하다거나 소화기관이 약할 경우에는 이 좋다고 하는 현미밥조차도 이 암 환자한테는 이게 소화 흡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미가 적절하지 않은 식품이 될 수 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위장 점막이 얇아져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점막 자체가 도톰해야 되는데 얇아진 분들, 위축성 위염, 더 심해지면 장상피 화생으로 가죠. 이 상태에서 현미는 추천하지 않아요. 현미에 이제 껍질 성분이 스크래치를 내서 점막을 더 긁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현미가 백미에 비해서 좋으나 현미를 소화시키지 못할 때는 현미는 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식이섬유를 좀 충분하게 잘 먹으면서 백미를 드시는 것이 그분의 상태에는 오히려 더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제가 이제 뭐 암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하다 보면 어쨌거나 뭐보다는 뭐가 좋다 이런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뭐 과거에는 뭐 그런 것도 잘 모르셨겠지만 워낙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콘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암 환자는 그래도 이런 걸 먹으면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몸에 이 식품이 맞는지까지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소화 상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 까다로운 그 체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많은 저도 이제 한의학도 좋아하고 많은 한의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체질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공통점이더라고요. 뭐 그 체질에 가까운 상태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모든 사람을 이렇게 4가지로 또는 8가지로 분류한다는 게 맞지는 않고 어느 정도 50% 60% 어느 정도의 성향은 있을 수 있고 그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음식을 먹고 잘 소화했을 때 소화 불량이 오고 더부룩함이 오고 뭔가 속이 답답하고 이런 것들은 맞지 않은 음식으로 보면 되고, 지나치게 막 열을 많이 내는 음식들, 제가 이제 특히 50대 60대 분들의 경우 이미 상체에서 막 간열이라든지 폐열, 심열, 뭔가 열을 속에서 뜨거운 걸 느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마늘 같은 거는 또 드시면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음식의 성질을 어느 정도는 좀 활용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완벽하게 뭐 체질을 가려서 먹는다? 이것도 그렇게 썩 다 정답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암 환자분들이 이제 해독을 한다고 이제 녹즙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녹즙을 많이 먹는 게 보통 이제 우리는 이걸 마시면은 내 몸의 독소가 빠져나간다고 알고 있고 또 실제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겠지만 일부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녹즙이 오히려 몸을 좀 차게 하고 또 소화의 불량을 일으키고 이게 또 뭐 설사라든지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녹즙이
그 사람에게는 독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막스버슨의 치료법에 의하면 하루 뭐 거의 7-8잔 이상의 녹즙을 먹도록 이야기하는데, 네, 그것의 가장 포인트는 이제 간 건강과 장 건강을 살리는 거예요. 간 해독 그리고 장 해독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녹즙을 드시는데, 제가 이제 만나본 이제 많은 암 환자분들이 저체중 그리고 지나친 체지방 감량의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다 맞더라고요. 채소만 드셨냐고, 녹즙만 많이 드셨냐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녹즙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녹즙이 어느 정도 간 해독과 장 해독에 큰 도움을 줍니다. 파이토케미컬도 많고 여러 좋은 영양 성분, 비타민, 미네랄도 들어있죠. 그런데 녹즙만 드시는 거의 70% 이상 녹즙만 드시고, 거의 뭐 단백질 또 뭐 복합 탄수화물, 지방, 이 탄단지는 또 잘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탄단지를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저체중, 체지방도 너무 없는 상태까지 그렇게까지 녹즙을 드신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체중으로 가서 내가 체력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없겠는데, 대부분 체력이 너무 없습니다. 저체중에 저체지방에 근육까지 너무 소실이 많이 돼서 걷기 힘든 상태이신 분들이 많아요. 일상생활 못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 정도의 녹즙을 드셔야 된다. 하루에 뭐 많아야 한 500ml 정도,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주식으로 드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암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제 녹즙이나 뭐 과일, 채소 주스를 갈아 마시는데, 이제 소장님께서 직접 만나본 암 환자의 사례들을 보면은 지나치게 에너지 기운이 떨어지거나 저체중인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정말 그분이 너무 지나치게 그 녹즙 위주의 식사를 해서 오히려 치료할 에너지조차 없고 체중은 쭉쭉 빠지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나친 녹즙, 지나친 채소, 요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를 좀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저체중이 의미하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본다면은 그분이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녹즙의 영양분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녹즙에 있는 영양분이 사실 100% 완벽한 영양소는 아니에요. 식이섬유나 그리고 뭐 채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나 뭐 효소나 비타민, 미네랄들이 있는데, 우리 몸의 체조직을 구성하게 한 단백질도 없고 지방도 없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거의 없죠. 미량 영양소로서 제공해야 되는 거를 주식으로 삼으면, 우리가 대량 영양소라고 알고 있는 탄단지, 이것들을 자연의 형태로 잘 소화시킨 형태로 먹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녹즙에 있는 영양소가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일부 영양소만 제공하는데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해독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해독, 특히 이제 뭐 암 환자분들의 해독을 이제 도와주고 계신데, 소장님께서 정의하는 해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저는 해독을 무조건 정화만 시키는, 청소하는 해독으로만 이야기하진 않아요. 물론 굉장히 간이 손상돼 있고 장에 막 변비가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장과 간이 굉장히 좀 많이 오염이 된 상태, 심각하게 독소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정화를 위한 해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빨래를 세탁할 때 물로만 세탁하지 않잖아요. 세제를 넣어서 찌든 때를 불려서 때를 이렇게 제거하는 세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몸은 해독이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땐 정화 해독이라 그래서 물이나 녹즙이나 이런 채소를 활용한 그런 정화 해독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영양 해독이에요. 영양으로 해독하라. 왜냐하면 간에서도요, 우리가 물 청소도 필요하지만 세제를 이용한 청소도 필요할 때가 있듯이, 간에서는 영양소를 합성, 저장, 또 변성시켜서 몸 전체에 필요한 체액 성분들, 호르몬들을,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화학 공장입니다. 이게 물로만, 녹즙으로만 간이 튼튼해질 수가 없어요. 네, 여러 파이토케미컬도 필요하고 여러 아미노산,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영양이 들어가야 건강한 간세포가 재생이 돼서 이 간세포가 또
더 좋은 해독을 하고 또 다른 영양 물질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영양소를 녹즙만 하면 안 되고 우리 몸에 조화롭게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들, 탄단지도 필요하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도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양으로 해독하라는 것을 저는 요즘은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인제 이론으로 책을 썼을 때와 실제 인제 환자분들을 상담할 때 보니까 지나치게 채소 녹즙을 드시는 분들이 이 저체중으로 저체지방으로 오시고 기력이 없는 것을 봤어요. 초기 암에 걸렸을 때 초기 한 달 뭐 2달은 어느 정도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1년 내내 3년 5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오세요. 또 암이 재발돼서 오시기도 하고 10 년, 20년 동안 암을 겪고 계신 분들도 제가 만나 뵙고 있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지나치게 인제 정화 해독만 생각을 하는 거죠. 녹습을 통한 해독. 하지만 저는 '몸 전체 장기들이 건강하게 재생이 돼야 된다.' 영양과 해독의 원리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이제 영양으로 해독하는 영양 해독. 이것을 요즘은 쪼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을 빼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해독의 일부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뭐 인터뷰 초반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독소가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뭐 당장 뭐 공기만 마셔도 벌써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또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본 뉴스 기사 중 하나가 우리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안 쓰고 텀블러를 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뭔가 아까 말했던 뭐 납이라든지 알루미늄 성분들이 이제 노출이 돼 가지고 중금속 중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을 쓰면은 텀블러를 교체하라고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그럼 일회용 컵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못 쓰고 텀블러를 쓰자니까 이게 또 거기에 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음료도 갖가지 막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표면에 아까 말씀하셨던 코팅된 것들이 벗길 수 있고 또 벗기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위협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독소를 뭔가 줄이고 이것을 해독하는 데 집중해서 우리 몸의 정상화를 꾀하는 방향이 맞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생활 해독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저도 그래요.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어요. 내가 특별히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외식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흡착해낸 탄소 입자 성분이 들어있는 숭늉차를 드신다든지 현미차를 드신다든지 뭐 차콜 캡슐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1 차적으로 흡착하는 해독이 있고요. 일상에서 정말 저는 하루에 과일 하나씩이라도 드셨으면 좋겠거든요. 사과 하나를 드시는 습관, 귤 한두 개 드시는 습관. 이 정도만 해도 간에서 필요로 하는 해독 과정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과식한 다음 날 좀 뭐 2 끼나 또는 하루 종일 좀 물만 마시면서 좀 절식을 하는 습관, 단식을 하는 습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일 주일에 하루만 과일과 채소 위주로 몸을 좀 클렌징하는 습관 이렇게 일상 해독을 뭐 매일 그렇게 세 끼 모두 하자가 아니고 일상 해독을 한두 가지씩만 장착하셔도 큰 그런 위험으로부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중금속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모르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충분한 칼슘, 뭐 미네랄, 마그네슘 또 영양소들이 충분하면 또 중금속을 흡착하는 작용이 같이 또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너무 대량으로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상에서 스며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해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해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면서 해독하는 능력을 좀 올리는 거 이런 습관들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건강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건강 이것들을 모두 다 좀 추구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는 단백질의 중요성 굉장히 알아서 단백질 막 파우더까지 챙겨 드시잖아요. 그리고 뭐 비타민의 중요성 이런 거 알아서 또 비타민제 많이 복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에 비해 해독의 중요성을 이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소를 이렇게 잘 섭취하시는 만큼 내 몸에서 넘쳐나는 그런 화학 성분과 또 잘못 소화된 그런 대사 찌꺼기들, 첨가물들 이것을 일상에서 한두 가지로 해독하는 습관만 가져도 저는 큰 병은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암은 선천적인 것인지 운명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뭔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하다가 이제 독소 얘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독소를 이제 관리를 잘 해야지만 해독을 잘 해야지만
암이라는 큰 병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뭐 너무 지나치게 사실 독소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해독만 잘 신경 써도 암 환자는 암을 이제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 암이 없으신 분들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해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죠. 이제 구독자분들 해 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암이라는 것은 운명이 아니고 대사 질환이고 나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우리가 보이는 독소는 그래도 좀 많이 조심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나의 잘못된 식사로 인해 쌓여가는 독소들,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독소들,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저는 큰 병, 암 같은 큰 고통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운명적인 거는 좀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건강법들 한두 가지 실천하시면서 좀 큰 병 안 걸리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